요즘 주로 최재천 교수님 책을 읽고 있는데요. 최재천 교수님이 지으신 책은 물론이고 또 책을 읽다가 추천받는 그런 책들까지 찾아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거의 모르고 지나갔을 지구에서 가장 큰 발자국이라든가 개미 제국의 발견까지 읽었어요. 그러다가 최재천 스타일이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작가이니만큼 그의 스타일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야겠지요. 최재천, 세계적 권위를 지닌 자연과학자이자 통섭학자, 그리고 지적 생활인. 이 책의 부제이기도 한 지적 생활인의 공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감이란 알며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애정 담은 관찰로 동물과 공감하고 의미 담긴 책으로 사람과 공감한다. 내가 끊임없이 책을 읽고 사람들에게 책 이야기를 즐겨하는 이유는 그것이 세상과 대화하는 가장 매력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공감으로 진화하는 세상, 책 읽기와 글쓰기는 내 삶의 스타일이다.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럼 최재천이 말하는 최재천 스타일로 머리말을 열어보겠습니다. 나는 사실 이렇다 할 나만의 스타일을 지닌 사람이 아니다. 남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을 정도이지 그리 미남도 아니고 요즘 모두가 열광하는 몸짱도 아니다. 중략하고 이어갑니다. 사실 나는 좀 비겁한 편이다. 살면서 그리 화끈하게 질러본 경험이 별로 없다. 글쟁이가 될 운명을 타고났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단 한 차례도 신춘 문예에 응매해보지 못했다. 그저 만지작거릴 뿐이다.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평생 춤꾼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지만 그 많은 파티에서 여성에게 춤 요청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살았다. 그런 내게 살다 보니 어느덧 나 나름의 스타일이라는 게 생긴 모양이다. 나는 최 씨의 곱슬머리지만 옥니가 아니라서 그런지 고집이 그리 센 편은 아니다. 웬만하면 남들에게 맞춰주며 산다. 나는 요즘 우리 사회가 말하는 카리스마라는 게 별로 없다. 조직의 리더가 되려면 종종 이른바 대의를 위해 소위를 희생시켜야 하는 카리스마가 필요하다. 나는 그걸 정말 못하겠다. 대의를 위해 희생되어도 괜찮은 인권은 없다. 그래서 나는 종종 사람을 구하고 일을 망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장 자리는 애써 고사하며 산다. 그건 내 일이 아닌 것 같다. 2011년에 출간된 과학자의 서재라는 책에서 나는 가장 성공한 사람은 가장 자기답게 사는 사람이라는 지론을 폈다. 지나고 돌이켜보니 그 모든 방황도 다 아름다워 보이고 어쩌다 보니 어느덧 퍽 자기답게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 대단한 신념을 지니고 살지도 않았다. 그저 남을 해코지하지 않으며 열심히 자신을 다스리며 살았을 뿐이다. 매 순간 남을 위해 숭고하게 희생하며 산 것은 아니지만 매일같이 아등바등 남들과 경쟁하며 산 것도 아니고 가차없이 남을 밟으며 산 것도 아닌데 이만큼 잘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나는 늘 고맙다. 누구에게 고마워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없이 고맙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보면 상당히 놀라고 반가워한다. 왜냐하면 작가를 만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인간을 만나기 때문이다. 글을 쓰는 일이 이제 직업처럼 되고 얼떨결에 교과서에 등장하는 작가까지 되어버린 나는 이렇듯 자연스러운 스타일의 글을 쓰고 싶다. 오래전부터 내가 부르짖고 다니는 게 있다. 현명한 인간이란 뜻의 호모 사피엔스를 버리고 공생인, 즉 함께 사는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 심비우스를 채택하자는 것이다. 현명을 빙자한 무차별적인 경쟁보다 서로 손잡고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현명함이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지극히 계산적인 공생을 말하는 것 아니다. 내가 원하는 공생은 공감을 바탕으로 하기에 그 온도는 뜨겁고 그 힘은 더욱 강력할 수밖에 없다. 통섭의 식탁에 미처 올리지 못한 책들을 이 유별난 책에 다소곳이 담았다. 책을 읽으며 함께 울고 웃고 부둥켜 앉는 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명료한 최재천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책의 본문은 다시 여러 개의 소챕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각 챕터는 다시 짧은 에피소드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남기고 싶은 것만 모아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
시인의 마음을 가진 과학자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 그 시간에 나는 주로 논문과 책을 읽으며 생각하고 글을 쓴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글을 쓰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과학적인 글쓰기와 시적인 글쓰기는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시인의 마음과 과학자의 마음은 하나이다. 성공한 과학자가 되려면 시인 같은 문학적 감수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늘 시인의 마음을 가진 과학자가 되려고 노력한다. 통섭과 함께 만난 와인 컨실리언스. 내가 마셔본 와인 중 가장 지적인 한 모금. 흥미롭게도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 지식의 대통합이 출간되기 1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새로운 와인 클럽인 캘리포니아 레드 와인 클럽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 와인 클럽을 함께 만든 4명의 친구들은 곧 출하할 와인의 이름을 짓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그때 뜻밖에도 만장일치로 그들이 선택한 와인의 이름이 바로 컨실리언스이다. 그들은 이 단어가 그들의 생각과 활동 전부를 한마디로 아우르는 단어라는 데 동의했다. 비록 사전에도 없는 단어이긴 하지만 몇 번 부르다 보면 어딘지 모르게 친숙한 음악처럼 혀끝에서 사르르 굴러 흐르기 때문이다. 그저 멋진 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었다. 컨실리언스, 한마디로 지식의 통일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옛날 어느 교수가 과학과 그 방법론에 관하여 가졌던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다. 그는 자기 동료들이 과학을 이용하여 모든 것을 지극히 작은 단위로 쪼개는 데 여념이 없어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걱정했다. 그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른 것과 조화를 이루며 통합되어 있으며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들을 분리하면 그들만의 고유한 존재 이유가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학자들에게 이 같은 관점을 잃지 말라고 호소했다. 그래야 모든 과학이 개념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와인에는 더할 수 없이 어울리는 말이며 우리 4사람의 뜻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단어다. 와인은 바로 우주와 인간의 통일을 의미하며 와인을 만드는 사람은 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와인은 내가 마셔본 와인 중에서 가장 지적인 한 모금을 선사했다. 언젠가 우연히 이 컨실리언스라는 와인이 눈에 띈다면 저는 주저없이 바로 한 병 구해놓을 것 같아요. 가슴 깊이 숨겨놓은 20살의 댄스 본능, 춤. 얼마 전 어느 강연에서 한 젊은이에게 20살인 자신에게 건네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 질문을 계기로 20살의 나는 어땠는지 잠시 돌아보게 되었다. 20살의 내가 좀 더 과감했더라도 이런저런 방황 끝에 결국은 현재의 길을 택했을 것이다. 그래도 굳이 이 길 말고 20살 때 정말로 용기를 내어 과감하게 하고 싶은 일을 했다면 지금쯤 아마 어느 무용단에서 춤을 추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춤을 좋아했지만 당시에는 용기가 없어서 배우지 못했고 춤을 별로 춰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아직도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 삐걱대는 관절로 춤을 추기엔 너무 늦은 듯하고 결국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0살인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춤꾼이 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해봐. 생명, 그 모습이 어떻든 정녕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는 책을 쓴 사람이다. 하지만 손발이 거의 없이 태어났어도 결코 삶의 도전을 포기하지 않은 이 작고 아름다운 생명, 다이고로 앞에 또 한 번 머리를 숙인다. 생명은 정녕 그 모습이 어떻든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나는 알면 사랑한다라는 말을 마치 좌우명처럼 여기저기 떠들며 산다. 다이고로야 고마워해서 기영 원숙이의 삶에 대해 많이 알게 되며 점점 더 깊은 사랑에 빠져버린 오타니 가족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인간을 비롯한 이 세상 모든 생명에 대한 알매 추구를 게을리하지 않겠노라고. 이 책은 아직 편견을 갖지 않은 어린 생명에게 아름다운 편견을 심어주고 이미 추한 편견에 신임하는 어른들의 상처마저 어루만져 준다. 나 역시 이 책을 읽으며 몇 번이고 흘린 뺨 위의 눈물이 내용은 저 깊숙한 곳으로 스며드는 걸 느꼈다. 이 책은 오타니 준코의 다이고로야 고마워입니다. 호모 심비우스, 공생하는 인간.
경쟁을 이기는 현명한 길로 공생을 택하고 실천하는 사람. 알면 사랑한다.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전국을 누비며 늘 가슴 한복판에 크게 써붙이고 다니는 말이다. 그동안 우리는 자연을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바라보았다. 약육강식에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무작정 대놓고 남을 거꾸로 때리는 것만이 경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이 지구에서 무게를 볼 때 가장 성공한 생물 집단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식물들이다. 그렇다면 숫자로 가장 성공한 생물 집단은 무엇일까? 두말할 나이도 없이 곤충이다. 이 두 생물 집단은 너 죽고 나 살자 식으로 물어뜯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다. 꽃가루 바지를 통해 서로 손을 잡았기 때문에 화려하게 성공한 것이다. 공생이 경쟁을 이기는 가장 현명한 길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다 안다. 자연은 이제 우리를 기다려주기에는 너무도 지쳐있다.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몸담은 이 아름다운 지구를 구하려고 일어선 당신에게 생명 사랑의 10계명을 안겨드린다. 가코 사토시의 사람,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 이 책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여 있어서 아동용 책이 분명하지만 미처 이런 공부를 해볼 기회가 없었던 어른들도 필독하면 좋을 책이다. 우주의 탄생으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지구 생명의 역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그 역사 속에 사람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 책은 우리 아이들을 일단 긴 생명의 역사 속에 자리 잡게 한 다음 그런 진화의 결과로 만들어진 우리 몸과 정신의 신비로움을 과학적으로 샅샅이 풀어 헤쳐준다. 긴 진화의 탄생 역사 못지않게 한 사람의 탄생 역사도 참으로 오묘하고 복잡한 단계들을 거친다. 이 책의 또 다른 매력은 정신과 문화까지 진화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이런 역사 속에 우리 존재를 알고 나면 스스로 겸해지는 경험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긴 역사 동안 우리와 함께 살아온, 아니 우리보다 훨씬 오랫동안 이 지구에서 살아온 다른 많은 생물들에 대한 경외심이 저절로 우러날 것이다. 알아야 사랑하게 된다. 세계 지도, 밤마다 꿈을 한가득 펼쳐놓았던 무대, 세계를 누빈 다윈의 발자국 위에 내 발자국을 찍다. 나는 어렸을 적에 커다란 세계 지도를 방 천장에 붙여놓고 지냈다. 그리고 밤마다 자기 전에 천장을 보며 세계 지도 위를 한없이 걸어다니며 열대와 오지를 누비는 상상을 했다. 그러다가 다윈의 비그로 항해기라는 책을 읽었고 다윈이 내가 꿈꾸던 것을 이미 멋지게 해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그의 뒤를 따를 것이라고 막연히 그렇게 다짐했었다. 자크 모노, 우연과 필연에 관한 운명적인 생각. 이 책은 나를 방황의 연옥에서 건져준 책이다. 어느 날 종로 골목에서 제목이 너무나 매력적인 얇은 책 한 권을 발견했다. 겉장을 들추자 책 첫머리에 인용된 데모크리투스의 말이 내 가슴 한복판을 파고들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과 필연의 열매들이다. 우연과 필연은 영문과 수업 시간에 무턱대고 따라 읽은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 이후 내가 영어로 완독한 최초의 책이었다. 이 책은 내게 생물학이 그저 흰 가운이나 입고 세포나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인간 본성을 파헤치고 철학을 논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걸 알려줬다. 우연과 필연은 내게 생물학에 몸 바쳐도 된다는 정당성을 부여해준 책이었다. 우연과 필연, 이 세상을 설명하는데 이 두 마디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나는 이 책을 슈레딩거의 생명이란 무엇인가에서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로 이어지는 생물 철학 전통의 맥을 살려낸 책으로 평가한다. 내가 이 책을 발견한 지 어언 3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나도 좀 배웠답시고 그의 논리 중 한두 가지에는 의견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 책은 내 삶을 바꾼 한 권의 책이다. 글재주, 내 소년 시절의 꿈, 간결함과 명확함, 윌슨 선생님의 글 흉내내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없이 욕심나는 것. 에드워드 윌슨, 우리는 지금도 야생을 산다. 네이처를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해설이 나온다. 우선 인간, 동물, 사물 따위의 본질, 천성, 본성을 시작으로
인간과 문명을 제외한 있는 그대로의 자연, 자연계, 특히 인간을 둘러싸고 인간의 활동과는 관계없이 존재하는 물질계 등의 설명을 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온갖 현상을 포함하여 전 우주, 전 세계라는 해설도 있는 것으로 보아 사존도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네이처를 어디에 둬야 할지 조금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 이 애매한 두 마리의 토끼를 윌슨 선생님은 평생을 두고 쫓아다녔다. 이 책, 우리는 지금도 야생을 산다에는 그런 선생님의 사냥 수기가 담겨 있다. 윌슨 선생님이 처음부터 글재주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도 모른다. 선생님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된 다음 과학자야말로 효과적인 글솜씨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따로 대개 가정교사를 두고 글쓰기 과외를 받은 사람이다. 이 책은 선생님의 다른 어떤 책들보다 훨씬 선생님의 참모습을 엿볼 수 있다. 장마다 자연과 인간을 바라보는 선생님의 철학이 따뜻하게 묻어난다. 인간은 너무나 오랫동안 마치 자연의 일부가 아닌 양 살아왔다. 네이처를 찾아 나서는 여행은 생물학자만이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가 평생 하는 일이다.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그리고 자연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란다. 호기심, 크누트 슈미트 닐센, 낙타의 코에 대한 열정적 생각. 크누트 슈미트 닐센은 동물 생리학 분야에서 거의 전설적인 학자이다. 그는 평생을 호기심 많은 소년으로 산 사람이다. 게다가 그 호기심을 스스로 하나씩 풀어낸 희열까지 만끽한 사람이다. 생물학 연구에는 왜라는 질문과 어떻게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는 평생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였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저자가 어떻게 그 모든 과거의 일을 이처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필경 그는 늘 일기를 썼을 것이다. 그의 책 낙타의 코를 읽으며 나는 또 식을 줄 모르는 그의 젊음에 고개를 숙인다. 그가 딸의 친구인 마가레트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는 과정은 결코 노인의 얘기가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는 삶을 참으로 적극적이고 치열하게 산 사람이다. 흔히 과학자에게는 삶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과학자의 삶이 얼마나 신나고 아름다운지 이 책만큼 잘 보여주는 책은 없다. 이 책을 읽는 우리 학생 중에서 장래의 슈미트 닐센이 많이 탄생하길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최재춘 교수님 하면 개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개미, 나의 사랑과 배달민족의 관심을 독차지한 곤충. 생김새는 다르지만 사는 모습은 똑 닮은 그래서 더 궁금한 존재. 나는 1994년에 오랜 미국 생활을 접고 귀국했다. 동물 행동학 또는 사회생물학을 전공한 나는 좀 희귀한 전공을 해서 그런지 강연 요청은 퍽 많았다. 비교적 다양한 주제로 나름대로 열심히 강의했더니 반응은 그런대로 괜찮았다. 그러나 언제나 질문은 거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귀국하여 처음으로 개미에 관해 강의하는 날이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강의하는 도중에 여기저기에서 마구 손이 올라오는 게 아닌가. 그때 나는 이미 개미를 10년 넘게 연구하고 있었지만 그런 상상력 풍부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지 못했다. 아니, 배달민족은 왜 이렇게 개미에 관심이 많은 거야? 강의가 끝나고 누군가가 내게 베르나르 베르베리의 소설 개미에 대해 얘기해 주었고 그제야 그 모든 질문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 수 있었다. 당시 한국 독자에게 인기가 많은 소설이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고자 나는 1999년 개미 제국의 발견이라는 책을 냈다. 소설 개미를 읽은 독자 중에서 진짜 개미들은 어떻게 사나 궁금하면 읽어보시라고 썼다. 일본에는 개미를 비롯하여 꿀벌, 흰개미 등 이른바 사회성 곤충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다. 그중 일하지 않은 개미는 일본 학자가 쓴 책인데 정보의 깊이나 폭, 그리고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설명한 시도 등을 감안할 때 영어권에서 나온 책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탁월한 책이다. 게다가 이 책은 일본에서 과학책으로 분류되지 않고 경영 또는 자기개발 분야로 소개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들었다. 파레토의 법칙에 따르면 조직의 생산성은 결국 20%의 일꾼들한테서 나오고 제품의 구매도 실제로 20%의 중요 고객들이 올려준다는 것이다. 개미 사회에는 이 법칙이 놀라울 정도로 잘 들어맞는다.
왜 개미 사회가 이처럼 언뜻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전략을 진화시켰는지, 그리고 바로 그 전략을 이용하여 불일치로부터 고도의 효율성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는지 이 책만큼 잘 설명한 책은 없다. 이 세상에서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당연히 침팬지라고 답해야 한다. 침팬지는 우리와 유전자의 거의 99%를 공유하는 사촌이다. 하지만 침팬지 사회에 국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고도의 분업 제도를 실행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인간처럼 가축을 기르거나 노예를 부리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얘기한 이 모든 것, 우리 인간은 하고 있지만 침팬지는 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개미 사회에서는 다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인간과 가장 비슷한 동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주저없이 개미라고 답한다. 그들은 기껏해야 척추도 없는 곤충이고 우리는 척추동물, 그것도 영장류 포유동물로 진화했지만 개미와 인간은 엄청나게 흡사한 수렴 진화를 했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 사회에 적용할 만한 수많은 현상이 보이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 남의 눈으로 세상 보기, 주디스 콜, 떡갈나무 바라보기에 대한 상대적인 생각. 개미는 인간 외에 노예를 부리는 유일한 동물이다. 개미는 대개 같은 종이 아니라 다른 종의 개미들을 노예로 부리기 때문에 관찰자인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광경이 벌어진다. 몸의 색깔이나 형태를 보아 확연하게 다른 개미들인데 한쪽은 부리고 다른 쪽은 부림을 당한다. 거울이 있어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다면 금방 알아차릴 것 같은데 말이다. 우리 인간은 대단히 시각적인 동물이다. 그러나 개미를 비롯한 이 지구의 수많은 동물들은 대부분 후각에 의존하여 산다. 일단 화학적으로 세뇌를 당하고 나면 아무리 겉모습이 달라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관점이 다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떡갈나무 바라보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줄기차게 남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고 요구한다. 세상을 살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오해를 저지르는가. 이 책은 지극히 감각적인 책이다. 오감을 죄다 동원하여 책을 읽게 한다. 그러다 보면 우린 모두 어느새 철학자가 된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만 안주하는 어느 속 좁은 철학자가 아니라 다른 모든 생명체의 삶을 모두 아우르는 폭넓은 사상가가 된다. 책을 덮고 나면 세상이 달리 보이고 내 삶이 달라 보일 것이다. 오해. 사회생물학은 결코 생명체가 유전자의 꼭두각시라고 말하지 않았다. 사회생물학은 기본적으로 진화생물학이다. 다윈의 자연 선택론을 근거로 사회 행동의 기원과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사회생물학이 기존의 사회학과 다른 것은 행동의 기원과 진화를 우선 유전자 수준에서부터 분석한다는 점이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날고 싶어도, 그래서 비행 문화를 꽃피우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줄 유전자가 없기 때문이다. 유전자 안에 없는 형질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는 없다. 이런 의미의 유전자 결정론이라면 사회생물학은 지금도 유죄를 면치 못한다. 그러나 사회생물학은 결코 생명체가 유전자의 꼭두각시라고 말하지 않는다. 만일 사회생물학이 행동의 유전적 근거만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차라리 유전생물학 또는 유전자생물학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사회생물학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의 행동과 본성이 필연적으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고 믿고 그 과정을 복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사회생물학인 것이다. 거짓말, 상당한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행동, 동물의 인지 능력을 측정하는 결정적 단서. 동물들의 세계에서는 거짓말도 능력이다. 폴 에크먼의 텔링 라이즈에 대한 흥미진진한 생각. 이 책의 제목 텔링 라이즈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거짓말을 말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거짓말을 알아차린다라는 뜻도 있다. 아이가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며 걱정하는 부모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얘기해주는 심리학자들이 있다고 들었다. 어린 나이에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뛰어난 지능을 지녔다는 뜻이기 때문이란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일단 상황 파악이 끝났으면 물론 그런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시도인 만큼 상당한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동물의 인지 능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단서가 바로 동물들의 속임 행동이다.
둥지에 앉아 새끼를 품고 있는 물대새의 어미는 여우와 같은 포식동물에게 들켰다고 생각하면 둥지로부터 저만치 날아가 졸지에 날개가 부러져 잘 날지 못한 흉내를 낸다. 뜻밖의 손쉬운 먹잇감을 발견한 여우가 아주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천연덕스럽게 속임 행동을 하던 어미새는 마지막 순간에 후련 공중으로 날아오른다. 더 놀라운 것은 여우가 아니라 소떼가 풀을 뜯으며 둥지를 향해 다가올 때 이 어미새가 하는 행동이다. 소가 새끼를 잡아먹을 염려는 없지만 자칫하면 둥지를 밟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어미새는 부러진 날개 동작을 보이는 게 아니라 둥지 위에 한껏 발돋움을 하고 꼿꼿이 선 채로 힘차게 날개짓을 하여 자신들의 위치를 알린다. 거짓과 진실의 행동을 모두 하는 셈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거짓말을 탐지하는 것은 인간 심리를 분석하는 과학적 활동이라고 말한다. 이는 거짓말이 인간 행동의 근본적인 유형 중의 하나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인간을 비롯한 동물의 의사소통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오랫동안 의사소통이란 서로에게 유리한 느낌, 생각 따위의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이 같은 관점은 1980년대를 접어들며 일군의 행동 생체학자들에 의해 확실하게 뒤집힌다. 의사소통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상대를 조종하는 행위라는 게 이들이 내놓은 새로운 관점이었다. 현대 동물 행동학은 이제 철저하게 이러한 관점에서 동물들의 의사소통 행동을 연구하고 있다. 진화의 역사에서 속임수를 찾아내는 능력이 선택되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남을 더 잘 속이기 위해 자기 자신을 속이도록 진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 드러나는 과정을 수십 년간 연구해온 저자는 거짓말 탐지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보인다. 누구든 연습을 통해 그의 관찰하고 듣는 법을 연마하면 거짓말의 단서를 감지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의하면 비록 입이 침묵하는 상황에서도 표정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다. 복제인간, 클론. 몸은 복제할 수 있지만 영혼은 복제되지 않는다. 2003년 벽도 세상을 뒤흔든 가장 큰 뉴스는 단연 복제인간의 탄생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유전자 복제이지 결코 생명체 복제는 아니다. DNA야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어떤 방법으로든 계속 자기 복제의 길을 걸을 것이다. DNA가 이룩한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가 인간의 두뇌를 만들어낸 일이다. 그 뇌가 이제는 섹스 없이도 유전자를 다량으로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DNA는 지금 그토록 오랫동안 이루고자 했던 꿈이 기대 이상으로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는 걸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생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곰곰이 곱씹어 봐야 할 때가 되었다. 인간이 인간을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만큼 사람됨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 또 있을까? 완벽하게 똑같은 유전자를 지닌 쌍둥이 형제도 결코 똑같은 인간이 되지는 않는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환경은 유전자의 발현에 우연을 강요한다. 복제인간이란 사실 출산 시간이 좀 많이 벌어진 쌍둥이에 불과하다. 복제 기술로 태어난 내 늦둥이 쌍둥이 동생도 나와는 다른 인간으로 성장한다. 몸은 복제할 수 있지만 영혼은 복제되지 않는다. 여성시대. 최재춘 교수님이 우리나라 호주제 폐지에 큰 기여를 한 걸 알고 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여성시대에 대한 에피소드는 한번 꼭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여성이 제1의 성이 된 시대, 시대에 맞는 남성성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 나는 오래전부터 여성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고 주장했었다. 2003년에 내가 쓴 책 여성시대에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에서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시대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으며 여성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성과 남성이 더불어 잘 사는 길은 무엇인지 제시했었다. 그 책에서 나는 일찍이 남성 화장품 시장이 조만간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 될 거라고 감히 예언했었다. 인류 역사에서 볼 때 사실 남성 시대는 오래된 것이 아니다. 인류가 시작되고 25만 년 동안 남성 시대를 꼽아보면 1만 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수렵 채집 시대에도 남성들은 힘을 쓰기 위해 밖으로 나갔겠지만 사냥은 근육 사용과 비교할 때 효율성이 떨어졌다.
대부분 허탕 치고 집에 들어와 여자가 차려주는 저녁 밥상을 받으면 어디 큰 소리나 칠 수 있었을까. 노동 집약적인 동령 사회가 되면서 부를 축적하고 국간을 채우면서 비로소 남성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24만 년은 평등하거나 오히려 밥상 권력을 쥔 여성의 눈치를 보고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다시 근육의 힘으로 돈을 벌지 않는 시대로 돌아왔다. 따라서 남성의 역할이 줄어든 것은 당연한 결과다. 미국의 유명 인류학자 헬렌 피셔의 예언처럼 여성이 제1의 성인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물론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남자가 많다. 실력보다 남성의 볼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았던 것이다. 남성은 오히려 여성이 치고 올라오는 현상을 반기고 즐겨야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남성이 무겁게 지고 있던 짐을 여성과 나눠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딸들이 사회 주도권을 쥐고 나가는 동안 아들들은 뒤에서 구경이나 하고 있어야 할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문제 자체가 달라진다. 여성에 밀리는 남성, 여성화가 되어가는 남성을 경쟁에 뒤처지는 찌질남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시대의 변화에 맞춰 남성성의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남자다운 것이 도대체 뭘까? 우리는 그동안 지나치게 남자다워야 한다라는 강박에 시달려왔다. 전쟁으로 국가를 점령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스파르타식으로 굳이 남성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젠 오히려 남성의 여성성이 사회를 원활하게 굴러가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트 마크먼의 스마트 싱킹에 대한 현명한 생각, 스마트 시대의 마음 사용 설명서. 2006년 시사평론지 타임은 우리 시대를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단한 창의와 혁신의 시대라고 규정했다. 그 이유는 혁신의 주체가 소수에서 다수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전에는 위대한 사상가 또는 카리스마를 갖춘 정치 지도자 정도 되어야 우리 사회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라도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컴퓨터의 발달 덕분이다. 나는 10년 후 세상이라는 책을 펴내며 향후 10년을 압도할 키워드로 스마트를 꼽았다. 참고로 이 책은 2012년 발행된 것입니다. 온갖 과학기술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지만 그들을 융합하고 단순화하여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른바 스마트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그 스마트 시대를 살아갈 우리는 점점 덜 스마트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스마트폰을 깜빡 집에 두고 나오면 자기 집 전화번호도 기억하지 못하고 내비게이션 없이는 여행을 떠날 엄두도 못 낸다. 이 책 스마트 싱킹의 저자 아트 마크먼은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스마트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성공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왜 스마트해지는 노력을 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는 요즘 스마트해 보이는 사람들이 흔히 하고 있는 다중 작업일랑 컴퓨터에게 맡기고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스마트 시대를 위한 일종의 마음 사용 설명서인 이 책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지침을 간단히 정리하면 결국 두 가지이다. 첫째, 고품질의 지식을 습득하고 필요할 때 그걸 쓸 줄 알아야 한다. 둘째, 그러기 위해 훌륭한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인터넷에 널려있는 값싼 정보들 말고 진짜 유용한 지식을 얻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은 우리 사회의 특별히 값진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은 널려있는 구슬을 꿰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구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너도 나도 열심히 인터넷 서핑에만 정신이 팔린 이 시점에 진실한 연구와 공부를 하라는 지침이 더할 수 없이 싱그럽다. 개인적으로 나는 저자가 책의 말미에 한 다음 언명이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우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라. 조직 사회의 스마트 싱킹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조직의 성공은 성원들이 자유롭게 스마트 싱킹을 하고 그 결과를 거리낌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얼마나 유연한 소통과 통섭의 환경을 조성하느냐에 달려있다. 이제 우리의 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만 남은 듯 싶다. 이 책의 유용성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공생, 심비오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구원해줄, 서로 감싸고 보살펴주는 따뜻한 마음. 그동안 우리는 적자 생존이라는 표현을 잘못 받아들였다. 마치 추적자 한 놈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어라 하는 느낌이다. 하지만 적자 생존이란 사실 그렇지 않다. 그게 다윈이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이해한다. TV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가 1등만 남겨놓고 6명을 떨어뜨리는 규칙으로 갔다면 그렇게 훈훈한 프로그램이 됐을 리가 없다. 여기서는 한 명만 떨어뜨린다.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한다. 풍요로운 시대가 오면 아무도 안 떨어질 수도 있다. 잘리지만 않으면 살아남는 게 진화이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1등을 해야만 살아남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최적자 생존이 아닌 적자 생존인데 말이다. 나는 호모 시비우스 정신이 우리 마음에서 조금씩 진화했다고 믿는다. 나는 가수다를 보면 한 사람이 떨어진다고 좋아하지 않고 다 같이 슬픔을 나눈다. 한 명이 떨어지니까 6명이 다 감싸 안아준다. 그것이 진화여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공생을 위한 이기적 생존 전략. 정연천의 나는 왜 사라지고 있을까에 대한 소통하는 생각. 이 책은 우리나라가 미처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무서운 속도로 다문화 국가로 변모하는 상황에서 소통이 때 아닌 사회 문제가 되어버린 이 시점에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덕목인 포용을 분석한다. 저자는 자신의 책을 스스로 독후감이라고 소개한다. 실로 이 책 한 권을 읽고 나면 최근 몇 년간 우리 독서계가 주목한 책 수십 권을 읽는 효과를 얻는다. 누구든 한두 권쯤은 꼭 읽었어야 했던 주옥같은 책들의 요약문들이 여기 담겨 있다. 게다가 그 모든 핵심이 하나의 실로 가지런히 꿰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들은 흔히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칭송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사람을 혐오한다. 원만한 사회를 구성하고 살려면 남들과 끊임없이 조율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 눈치 좀 보고 삽시다 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도 있다. 눈치란 말이 왠지 치사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모두 서로 눈치를 보며 살아야 사회가 유지되는 법이다. 눈치란 역지사지와 포용의 다른 말이다. 2009년에 출간된 책 중에서 나는 장대익, 신재식, 김윤성의 종교 전쟁을 가장 훌륭한 책으로 꼽는다. 신학자, 종교학자, 그리고 과학 철학자가 학문의 경계를 넘어 아름다운 소통을 이룬 책이다. 나는 그 세 저자가 소통의 3가지 덕목을 실천해 보였다고 본다. 바로 비움, 귀 기울임, 받아들임이 그것이다. 나는 이 3 덕목이 그대로 포용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셋의 첫걸음은 역시 비움이다. 선진 대한민국을 위해 기업인과 정치인은 물론 일반 시민의 필독서가 되길 바란다. 닮고 싶은 사람 최재천. 그의 삶의 스타일이 궁금해서 이 책을 봤는데요. 정말 따라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요. 그리고 소개해준 책들이 읽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잔뜩 숙제를 받아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